자,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네. 또 시작종 소리 나니까 저 옛날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중학교 때 저희는 그 쉴 시간에 교실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죠. 쉬는 시간 10분에요. 온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축구했단 말이에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벌써 시간 끝나기 딱 직전이 되면 벌써 몸은 엉덩이를 다 들고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종이 딱 울리자마자 그냥 우당탕탕 나가서 이제 축구하는 거예요. 벌써 다 편은 다 먹어져 있죠. 1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있으면 다시 시작중이 울려요. 그러면 그냥 땀 흘리고 와서 이제 앉는데 선생님들이 그러죠.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렸어? 축구했죠, 중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는 권리금 보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니다. 보장. 권리금을 했고, 권리금 보장. 권리금 보장이 잘 안 돼요. 응? 여기서 이제 요 사람이 새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임대인한테 데려가면 임대인이 점포 임대차 하는 계약에다 도장을 딱 찍어주면 진짜 권리금 받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건물주가 싫대. 왜 싫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 그냥 싫대. 저희도 옛날에 이제 그 피아노 학원 이렇게 넘겨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주인이 싫대요. 방법이 없어. 뭐 선물 주고 뭐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 싫대 그냥. 그러면 넘기지 못하고 권리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권리금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건물주의 판단, 건물주 생각이 달려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솔직히. 받는다는 보장이 없지.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법을 만들었어요. 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갖고 임대인한테 데려가죠. 그러면 임대인은 점포 빌리는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있다. 체결 의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법조문에는 없는 건데 그냥 제가 쓰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있다. 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면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이다. 요 단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계약 기간 2년이다. 여기다가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있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점포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에 따른 약속에 따라서 1억을 기존 임차인한테 준다 이 말이지. 이게 뭐냐면 권리금 보장 같은 의미. 핵심은 뭐냐, 요 기존의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서 데려가는데 아무 때나 데려가서 될 게 아니고, 여기가 핵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구해갖고 데려가야 돼요? 종료시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정도 나왔었고, 주택 6개월 전부터 1개월 정도 나왔었고, 상가, 갱신 요구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도 나와요. 권리금 보장, 권리금 보장 기간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 말은 이 사람을 구할 때 한 1년 전에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데려갔어. 그러면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건물주한테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서 이 사람을 구했어요. 그럼 데려가면 우리 임대인은 건물주는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 사이에 딱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 네? 왜 요 사이에 데려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더 지독했던 것은 처음에는 요게 3개월이었어요. 그 권리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안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냥 그쵸. 근데 이것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될 그런 기간이다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요 타이밍에 맞춰서 데려가야 된다.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 근데 데려갔을 때 임대인이 체결해 줄 의무를 안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봐봐요. 안 지키는 거. 빨간색으로 해봐요. 빨간색으로. 가만 보니까 데려갔더니 A가 뭐라고 그러냐.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끼리는 나도 줘라고 기억하자고. 나한테도 좀 줘. 여기만 주지 말고 이렇게 나도 줘. 나한테도 권리금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 여기다 지금 권리금을 주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주려고 그러면 타산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 그럼 안 할래.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해준다고 하기는 하지만 요렇게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도망가니까. 이렇게. 딱 신규 임차인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임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 사람을 구석지로 끌고 가. 이 사람 욕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준다면 나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권리금 받는 꼬라지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지로 가가지고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지 마라고 여기한테. 준다면 안 해주겠다는 거지. 못 주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회방 넣는 거잖아. 빨간 건 회방 넣는 거예요 지금 임대인이. 자, 그런 건 아닌데 실무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데려갔어. 그랬더니 A 임대인이 웃으면서 도장 찍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보증금이나 월세는 2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때 보증금은 5천에 150이었는데 1억에 300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보증금 조건, 임대차 조건이라고 한다면 장사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또 4배죠.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를 많이 줘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일부러 색깔을 다르게 했어요. 그리고 저 빨간 것은 귀신의 목소리로 생각해야 돼. 나도 줘. 주지 마. 많이 줘. 귀신 목소리 들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금을 못 받아 먹죠? 여기가 뿔이 난다고, 뿔이나 화가 난다고요? 예. 그림을 못 그리니까 글로 썼어요. 뿔이나 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권리금 못 받았다 하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 이 말이지. 요 그림이 권리금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금 보장은 2단계죠. 첫 번째, 데려가면 요 기간에 맞춰서 데려가면 해줘야 된다. 원칙. 근데 혹시 안 해주고 이딴 식으로 해방을 놓으면 도망가니까 권리금을 못 받아 먹게 되니까 물어줄 의무가 생긴다. 2번째 단계죠. 그럼 얼마 정도를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이거지. 거기까지 보는데 보니까 주거받기 한 권리금이 1억이 있어요. 벌써. 그럼 1억을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건 너무 좀 많다고 봐요. 보통 이 권리금 1억 중에는 이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의 용역 수수료가 보통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포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감정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 법은 임대차 종료 당시에 그 점포 권리금을 감정평가사한테 부탁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봐요. 그랬더니 7천만 원으로 점포 권리금이 감정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일감이에요. 일감. 그러면 종료 이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1억이랑 종료 당시에 점포 권리금을 감정평가한 거랑 둘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은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적은 금액. 그러면 많이 청구해야 7천만 원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판사는 재판해보더니만 당신이 잘못했네. 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었어? 왜 해방났어? 이렇게 하면서 손해배상 해주라고 할 때 7천만 원 물어주시오라고 판결 내리겠어요? 판사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절대. 응? 지난주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지만 7억에 70을 불렀다. 이 말은 전세 놓는 쪽에서는 깎아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전세 얻는 쪽은 7억에 50을 불렀다. 이 얘기는 올려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접점이 어디야?
60에 계약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게임하는 거예요. 이럴 걸 감안해서 70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안 부르고 주인이 정직해서 60을 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60. 이게 원리예요, 세상 원리. 마찬가지 7천을 불렀어. 그럼 7천 다 인정해 줄까요? 그럴 리가 없다. 절반 인정해 주면 다행이다. 판사가 3천 물어주시오라고 판결나면 3천만 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순조롭게 돼가지고 1억을 챙기는 거랑 여기서 그냥 해받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2단계까지 넘어가서 3천만 원 받은 거랑 비교한다면 훨씬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1단계에서 도장을 콱 찍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들이 상가 임대인하고 법조문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무조건 상가 임대인하고는 관계를 좋게 해두셔야 돼. 법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감정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은 최우선이 아니에요. 최후적인 수단이지. 그래서 인사 잘하고 선물 명절 때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저도 아직은 이제 선물을 못 드렸지만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우리 주차하시는 분, 전 오면 90도 가까이 인사합니다. 그러면 되게 좋아하셔요. 좀 이따 음료수 사갖고 가야지 또. 그러면 이제 주차하는데 문제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힘듭니다. 다 그래요. 어디 가나. 자, 그래서 이제 권리금 보장까지 받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 정리 막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아니면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에서 어떤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적은 금액, 낮은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조문은 낮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 요거에 중요한 거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권리금 보장이 되는데 그러면 데려가기만 하면 임대인은 100%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있냐? 이거지. 100%.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원칙, 예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원칙은 도장 찍을 의무가 있다. 자, 지금부터는 예외. 도장 안 찍고 당당히 거절해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누가? 임대인이. 그런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다 볼 건 아닌데, 자 여기 보세요. 자력이 없다고 돼 있죠. 아니 여기 새 임차인을 데려갔어. 근데 임대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월세도 못 낼 형편이야. 그런 것 같아. 응? 그러면 임대인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안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응? 이 사람의 자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력에 문제가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대체? 신용불량자? 파산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서는 참 이게 기준이 딱 명확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와? 자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거 나와. 그 다음에 또 현재한 의무 위반이라고 돼 있죠. 그 우려가 있다고 돼 있어.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응? 뭐 주먹이 큰 거예요? 온몸에 문신이야? 명확치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시 이제 시험에서는 글자 그대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시죠. 만약 임대인이라면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라면 안 해주고 싶잖아. 요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 요 숫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있죠. 근데 이제 이해하시고 맞추시면 되니까. 임차인은 자기가 영업을 해가지고 가게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걸 넘기고 권리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장사 안 했어. 그러다가 누구를 구해와가지고 나 넘길 테니까 도장 찍어주라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는데. 그럼 임대인은 뭐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안 찍어줄 수도 있다. 응?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올 때마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고르라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권리금 보장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갱신 요구권. 어쨌거나. 자, 세 번째는 적용보증금, 보증금. 이 세 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하고 상가까지 했어요. 자, 이번에 할 것은 경매예요. 여러분 교재에는 11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경매 절차 지금 볼 때는 한 10단계 정도 되는데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참고로 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칠판에 요거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매 2달마다 한 번씩 공부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까지 뭐 한 10번 또는 그 이상 들을 수 있겠죠. 어려워요. 사실은 쉽게 접하는 용어 아니어서. 근데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도전. 그죠? 일단 요 경매장이야. 지금 현재 사진은 아니에요. 그럼 이 경매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요 경매장에 사람이 이렇게 우글우글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라고 해도 돼.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응?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기 사람이 조금밖에 없어.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조금밖에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거래도 많이 없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나온 경매 물건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경매장에 사람이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나온 경매 매물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죠. 경기가 안 좋다며. 안 좋으면 뭐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래서 많이 나와 많이.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은 조금.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낙찰가는 떨어지겠죠. 반대로 버글버글해. 경기가 좋아. 그럼 여기에 나온 경매 물건 수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지. 요새 최근에 보면 한 20, 30건밖에 없어. 가격이 올라가서. 근데 사람은 바글바글.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많이 돌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경쟁을 하면 낙찰되는 금액이 올라가겠죠. 비싸게 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판단하면 경매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렸을 때 가서 낙찰을 딱 받는 게 쉽고 좋겠어요?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낙찰 받는 게 쉽고 좋겠어요? 없을 때 가서 받는 게 쉽고 좋은 거 생각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성적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성으로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감성으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하죠? 궁금하죠? 나도 가고 싶죠? 분양 현장에 가보셨어요? 분양하는데. 그러니까 분양 사무실,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 분양하는 그 곳 장소, 모델하우스 같은 데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분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친구의 친구까지 다 부르죠. 그럼 사람들의 경쟁 심리가 발동되죠. 그래서 도장을 더 잘 찍어요. 사람이 한산해. 그러면 여기 뭐야? 이거 망한 것 같은데? 가.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많이 불러 모아. 그래서 저도 가봤어. 우리 수강생이 하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사람을 바글바글하게 만들어야 분양이 잘 된다니까요. 자, 경매 절차가 몇 단계? 10단계. 저는 10단계로 봅니다. 처음에 보면 경매 신청. 우리 시험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경매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것 말고 권리 분석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잘 안 나오고 주로 경매 절차예요. 그리고 나왔던 집은 나오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출 집은 나와가지고 그거 그대로 암기하셔요. 이거 맞다 틀리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맞추고 넘어가면 모르는 일이요. 그건. 그렇게 도전해보자고 하는 거지 뭐 여기서 더 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막 준비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냥 90점으로 합격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경매를 누가 붙여요? 경매 신청. 누가? 채권자 맞아요. 채권자가 경매를 붙인다고요. 채권자가. 좀 순화된 말로 하면 경매를 붙인다. 조금 날카로운 말로 하면 경매를 친다. 이렇게 해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중에 보면 대표적인 채권자가 누굴까요?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그렇게 경매를 많이 치잖아요. 대출 많이 해주니까. 또요. 경매 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시옷자로 시작하는데 세입자. 세입자도 채권자예요. 무슨 채권자죠?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자. 근데 주인이 나간다고 했는데도 방이 안 나가니까 보증금을 못 빼주고 있네. 그러면 세입자는 보증금 받은 채권자. 그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소송해서 소송하죠. 판결 얻어서 한 3달이면 돼요. 판결 얻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경매를 치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경매 치는 거예요. 근데 경매 치는 것 중에 보면 경매 신청해서 우리 법원에서 신청을 받으면 등기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경매 등기를 띄워줘요. 경매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경매 등기가 뜨면 경매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등기부 갑구에 보면 임의경매 이런 게 나와요. 임의경매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가 있고 강제경매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경매의 종류는 두 종류예요. 자, 위에 있는 거 임의경매는요. 은행이 붙이는 경매야. 은행은 바로 경매를 쳐요. 바로. 그걸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임의경매.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그러네. 여기 경매요. 바로 경매를 친다고. 바로. 즉시. 왜냐하면 원래는 채권자는 내가 받을 게 있다는 것을 확정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경매를 쳐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은행은 바로 경매를 쳐. 왜냐? 은행은 돈 꿔줄 때 담보를 잡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하죠. 저당권 등기는 은행 혼자 해요? 돈 꿔간 사람이랑 같이 해요? 저당권 등기는 은행 혼자 하냐고요? 아니면 꿔간 사람이랑 같이 하냐고요? 같이 하지. 뭐 공동 신청주의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돈 꿔간 사람이 같이 저당권 등기 한다는 얘기는 돈 꿔간 것을 인정한 거죠. 재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부에 저당권이 딱 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치는 거예요. 여기는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세입자는 어때? 세입자. 세입자는 지금 보증금을 갖다가 5억 걸었는데 5억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증 5억을 줬는지 일단 줬는데 그걸 돌려받았는지 그거 확인된 게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5억을 집어넣었는지 지금 5억 줬다가 지금 못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세입자가 5억을 줬는지 줬던 돈을 돌려받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판사가 보니까 보증금 돌려주시오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그럼 재판할 때 판사님 임대차 계약서 보여주는 거야.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통장 보세요. 이거 5억 제가 집어넣은 통장 보이시죠? 그런데 계약 기간에 만료된 것도 지금 계약서에 나오는 거 이거 보셨죠, 판사님? 근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제 통장 어디에 봐도 5억이 꽂힌 게 없어요. 라고 딱 주장하면 판사가 보니까 그러네 돌려줘 라고 판결을 딱 내린다고요. 쉬운 재판이에요.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판결 난 것 같고 이렇게 경매를 치겠죠? 이런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억지로 붙이는 경매요. 징검다리 거쳐서. 임의 경매는요. 바로 붙이는 경매요. 바로 붙이는 경매예요. 경매 종류 두 가지. 임의 경매는 바로, 강제 경매는 억지로 중간에 재판 한 판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입자가 경매 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건 뭐 부지기수로 많은 거고. 경매를 붙이게 되면 법원에서는요, 배당 요구의 종기 그러면 마지막 날. 반대말은 뭐예요? 시작하는 날은 뭐라고 그래요? 시기. 끝나는 날은 뭐라고 그래요? 종기. 끝나는 날, 배당 요구를 해야 될 마지막 날, 그 날을 잡아서 결정해서 공고하고 알려줘요. 그럼 요걸 아셔야 돼. 배당 요구. 중요해요. 개념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배우기만 하면. 채권자 중에 보면 가만히 있어도 배당을 타는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 중에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타는 채권자가 있어요. 은행은 어느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은행은 가만히 있으면 배당을 받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배당 요구해야 받는 사람 같아요? 은행. 가만히 있어도 배당을 타요. 왜요? 등기부에 최고 금액이지만 객관적으로 돈 꺼갔다는 그게 나오죠. 액수는 뭐 이자 밀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봐야 돼. 액수는. 근데 돈 꺼간 사실은 확정적이죠. 액수는 좀 달라지셔도.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는 배당에서 그 대출금 회수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등기부에 딱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타. 다만 법원 은행에서는 우리 얼마 받을 돈이 있어요. 금액은 자기들이 계산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걸 권리 신고라고 그래. 그래서 은행에서 나 우리 배당 탈 돈 요건데라고 하죠. 근데 그거 안 해도 배당을 법원이 계산해서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은행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을 채권자예요. 그런데 세입자는요. 배당을 요구 안 하면 받을 채권이 얼마인지 법원이 아나요? 세입자의 그 보증금에 대해서 등기부에 나오는 거 있나요? 판사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와 관련해서는 법원에다 대놓고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배당 요구해야 받는 채권자가 있고 배당 안 해도 타는 채권자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세입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배당 요구해야 받는 이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배우는 것 중에 세입자 같은 경우는 우선 면제권도 있고 최우선 면제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선 면제 받는 것도 배당에서 타는 거, 최우선 면제 받는 것도 세칙에서 배당에서 타는 거. 그러면 이런 세입자는 우선 면제권이 있고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다 대놓고 뭐라고 해야 돼? 배당 요구. 배당에서 탈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탈 수 있어요. 대항력은 어때요? 대항력도 보증금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항력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려면요. 배당 요구. 최우선 면제권을 행사하려면요. 배당 요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그럼 뭘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 응? 세입자는 간단해요. 예. 자, 그때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타는 그 채권자는 법원이 요때까지 배당 요구하시오 그러면 그때까지 배당 요구해야 되는데 그 종기를 요때 잡는다고요? 근데 배당 요구 종기가 요렇게 가시면 요때쯤 돼요. 여기 지금 경매 붙여지게 되면 요렇게 돼서 자, 경매가 진행될 때 여기 첫 번째 경매하는 날이 돼요. 요게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그런데 종기는 한 3개월 정도, 요 중간 정도 때 종기가 잡혀요, 보통. 법원이 잡아요. 요때까지 배당 요구 하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매각 준비. 별거 없습니다. 법원이 감정평가에서 감정가 뭐 10억 이거 잡아요. 이게 매각 준비. 감정평가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공고입니다. 경매한다고 공고예요. 여기 보면 경매 절차라고 돼 있잖아요. 경매란 말은 요것은 좀 우리가 뭐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본식 발음이에요. 일본식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각이란 말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매각.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매각 공고는 이제 옛날 말로 치면 우리는 입찰 공고했는데 입찰도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만들어낸 말이 매각 공고 이렇게 돼요. 이거 이제 그 저기 등기부를 보게 되면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나오게 돼요. 등기부에. 나오는데 보니까 매매다 이렇게 등기 원인이 매매다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는데 등기 원인이 매각이다 이렇게 나올 때 있어. 등기부에. 매매는 진짜 매매예요. 매각은 뭐예요? 경매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받으신 분은 등기 가져오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매각으로 나와요. 경매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매각 공고.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어떻게 돼요? 경매가 진행되죠. 매각 실시 2주 있다가. 요게 진짜 이제 경매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매를 요걸 경매한다고 주로 얘기해요. 여기를. 사실은 일반인들은 여기를 경매라고. 아까 그 경매장에 막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이죠? 그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1등짜리를 뽑는 게 목적이에요. 누가 높은 금액을 써내냐.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에서 모여서 하는 것들이. 예. 그럼 1등을 이제 딱 정했죠. 높은 금액 쓴 사람.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경매 절차가 잘 됐냐 못 됐냐를 평가해요. 절차에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 결정이 나고요. 하자가 있을 때는 불허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매각 허가, 매각 불허가 이런 식으로. 근데 대부분은 허가 결정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허가 결정이 떨어지면 대부분요. 그러면 자 앞으로 또 넘어가요. 그래서 돈을 내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은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은 요 경매하는 요 날에는 잠정적으로 1등이에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게 드러나면서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1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등 됐다고 진짜 1등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더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하자 없을 때는 허가. 그러면 이제 돈 내요. 돈을 내면 중요한 거 돈 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소유권 취득이에요. 우리 매매 같은 거 민법 배우실 때 매매는 잔금을 치르잖아요. 잔금 치르면 우리 매수인은 등기 서류를 가져올 거예요. 잔금 치르니까 등기 서류 줬어. 등기 서류 가져왔어. 잔금 치르니까 등기 서류 받았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했다. 아직 못했다. 아직 못했다. 왜요? 등기 가져와야 소유권 취득하거든. 그렇게 배우시잖아. 매매는. 경매는 안 그래요. 등기 못 가져와도 돈 내는 순간에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왜 돈만 냈는데 소유권 취득할까요? 경매는. 왜 그럴까요? 왜 경매는 돈만 냈는데 등기 전 없는데 소유권 취득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는 민법 시간에 하는 말로 바꾸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배우시죠? 법률의 행위도 배우시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권리 변동 배우시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법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그 법은 어떤 법일까요? 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써져 있다며 그 써져 있는 법이 무슨 법? 민법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죠. 민법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어요. 민사집행법에서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써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돈이 나왔으니까 배당을 타가겠죠? 배당을 탈 때 등수 있겠죠? 등수. 최우선, 우선 뭐 등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럴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놓은 세입자는 등수에서 몇 등? 확정일자 받아 놓지 않는 세입자는 등수에서 몇 등? 꼴등. 그래서 거의 배당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에서 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어떻게 우선 면제권이 생겨서 배당에서 빨리 받을 수 있겠다. 곧 배당금이 끊어지니까. 그렇지. 최우선 면제는 더 빨리 받네요. 새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 원래는 등기 가져갈 소유권 취득하지만 경매 안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은 낙찰 받으면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뭡니까 등기법 배울 때 이제 아실 거예요. 법원 판사하는 판사들의 영역이 있고요. 등기소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쉽게 말씀드리면 판사가 등기소 등기관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매는. 그러니까 등기소까지 가야 됩니다. 결국. 그 다음에 인도라고 돼 있죠. 인도는 일본 말로 하면 명도예요. 명도란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말이니까 우리가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싫어하잖아요. 명도 이게. 근데 사실 실무에 가면 명도란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같은 말 인도가 뭐예요?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인도, 명도하는 방법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판사한테 일러갖고 그럼 판사가 집행관한테 시켜갖고 집행관이 현장 가서 짐꾼들이랑 짐을 드러내주고 이런 방법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판사한테다가 요 사람 좀 끄집어내주세요 라고 신청한다고. 그럼 판사가 이 사람 나갈 사람인데 안 나오고 있네 라고 이제 따져봐죠. 나갈 사람이면 우리 이제 집행관 아저씨한테 인도면령 결정 내려가지고 결정문 들고 가서 집행관 아저씨가 짐꾼들한테 짐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강제 집행. 그죠? 요새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드라마 보면 막 그 짐꾼들이 막 신발 신고 들어와가지고 막 짐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간혹 나올 때 있잖아요. 집이 망했다는 걸 이제 표시하면서 나올 때 있잖아요. 경매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강제 집행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보통 어떻습니까? 자기 발로 나가죠. 자기 발로 자기가 알아서 나가. 왜 자기 발로 나가는 거예요? 돈 받아서 그렇죠. 무슨 돈? 이사비죠. 그래서 이사비 챙기고 보통 비워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가 됐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요게 경매 절차 10단계 본 거예요. 그러면 경매가 옛날에는 막 조폭들이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옛날 얘기고 많이 이제 깨끗해졌죠. 경매 절차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입찰 봉투가 이 누런 봉투가 있어요. 대봉투라고 해요. 입찰하러 가면 앞에 있는 여직원이 보통 이거 줘요. 그 다음에 편지 봉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는 10% 보증금을 여기다 넣어요. 보통 수표로 끊어서 넣고 그 다음에 입찰표가 있어요. 여기에 원하는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행관 아저씨가 저걸 열어서 누가 높은 금액을 썼는가를 따져봐서 1등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요 기일 입찰표 있죠? 요거에다 요거 쓰고 돈 넣었죠? 자기합수표. 요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사건 번호가 있는데 그 사건 번호 안 보이게 거꾸로 딱 접어갖고 호치키스로 딱 집어서 이런 투명한 함에다가 1시간 정도 시간을 줘요. 함에다 딱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마감 벨이 딱 오르면 이거 열어가지고 쫙 펴서 사건 번호 순서대로 쫙 나래요. 어떤 것은 한 장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어떤 건 2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한 장 있는 것은 이제 단독 입찰이지. 그래서 이제 입찰 대리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쭉 깔아놓을 때 자기 사건이 어느 정도 될지를 딱 봐가지고 혹시 딱 봐가지고 한 장만 딱 깔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불끈 쥐게 되죠. 왜요? 돈 벌었으니까. 그 사람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기 거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막 이게 깔 때 대충 알아요, 대충. 그 다음에 거기서 모르면 우리 집행관 아저씨가 불러줍니다. 어떤 사건은 몇 명 들어왔고 어떤 사건은 몇 명 쭉 불러. 그런데 한 명 들어왔다 그러면 뭐예요? 볼 것도 없이 낙찰이죠. 그때가 또 기분이 좋죠. 대리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본인은요?
모르겠어요, 거기는. 본인은 모르겠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낙찰받아서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경매 절차 10단계 중에서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오니까 다시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 사례 가지고 확인해 드리고 수업을 마칠 거예요. 자, 보시면 아까 매각 공고 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주 있다가 매각을 실시합니다. 경매한다고요. 요 매각을 실시하는 그 날을 매각 기일이라고 불러요. 경매하는 날. 그죠? 기일이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듣게 될 텐데 앞으로 기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해 몇 년도죠? 21년도 맞죠? 11월 며칠이에요? 19일이에요? 벌써 19일이에요? 오늘이? 아, 충격적이네요. 벌써 11월 총괄했더니 19일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요게 기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일은 날짜 플러스 시간까지를 얘기합니다. 날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일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날짜 플러스 시간이에요. 기일. 그러니까 경매하는 날하고 시간. 보통 시간은 10시에 많이 해요. 근데 10시 30분에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렇게. 경매하는 기일이다. 이렇게. 시간까지. 근데 경매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일 입찰이라고 있어요. 기일이 뭐죠? 기일. 한날 1시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시간까지 나와요. 보통 10시에 모인다고요. 한날 1시에 모여서 북부지방법원 이런 데도 마찬가지. 한날 1시에 모여서 누가 높은 금액 써내냐를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기일 입찰인데 입찰표를 써내요. 입찰표 아까 봤었죠? 거기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함에 넣으니까 비밀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기일 입찰과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 호가경매예요. 호가경매는 입찰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입찰표를 쓰는 대신에 원하는 금액을 불러서 한다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한날 1시에 모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날 1시에 모여가지고 원하는 금액을 불러서 누가 높은 금액을 부르냐 이거고, 기일 입찰은요 한날 1시에 모여가지고 누가 높은 금액을 써내냐 얘기하는 거지. 이건 비밀이 보장되고요. 보장이 안 되죠. 처음에 우리나라 경매할 때는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폭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조폭들이 경매장에서 좋은 물건은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폭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편말 있죠. 편말. 이걸 편말을 들고 다녀. 조폭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폭 그림을 그리려다가 보니까 못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조폭. 우락부락하게 막 이렇게 근육이 있고. 여기 뭐요? 사건 번호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 타경 1373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 왜 이 사건 번호를 갖다가 적어가지고 이러고 들고 돌아다녀? 이 사람도 뭐 대장급은 아닌데 쫄병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 이거 손대지 마라 이거죠? 손대면 어떻게 하죠? 죽인다죠. 협박 이런 건 뭐 다반사입니다. 법원 뒤뜰 데려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거 막 들고 공공연하게 돌아다녀. 그 경매장에서 편말 들고 참 가관이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호가 경매. 지금은 이거 안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간 입찰 방식은 뭐냐? 기간 입찰 방식은 입찰표 쓰는 건 똑같아요. 입찰의 말이 있으니까. 근데 앞에 기간이 있죠? 기간이 있으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이게 접수기간이 있는 거예요. 접수기간. 보통 일주일이에요. 요렇게 보면 일주일 동안 접수기간을 주고요. 요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보통 북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내든지 아까 그 봉투 내든지 아니면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든지 요 일주일 안에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 안 가도 되지. 그게 기간 입찰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봉투를 열어요. 기일 입찰은 한날 1시에 모여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그날 당장 누가 1등 이렇게 정하는 거지만 기간 입찰은 봉투 모아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정해진 날 시간에 모여가지고
누가 1등, 누가 1등 이거 발표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모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요 들어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을 갖고 금액을 결정을 해요. 차분한 상태에서. 집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입찰 들어온 금액이 뭐예요? 낮아지겠죠. 모여가지고 하는 거고 분위기가 틀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이게 좀 높게 낙찰돼야 채권자도 좋고 다 좋은 형편이 될 텐데 계속 낮게 낙찰되니까 우리가 이거 정식으로 했던 건 아니에요. 시범으로 운영하다가 이거 못 쓰겠다 해서 이거 안 해요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시범 운영했던 게 서부지방법원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는 안 합니다. 일본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요. 절대 흥분하지 않고.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입장에서 경매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세 가지라고 그러셔야 돼? 세 가지라고 하셔야 돼. 지금 현재 이걸로 다 합니다. 지금 쉬운 8군데 입찰 법원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도 시험 보실 때는 경매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세 가지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면 보증금 걸고 들어와야 돼요. 보증금. 그게 10% 계약금처럼 돼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10%는 뭐의 10%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요거요. 좀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1등짜리를 구하는 거예요. 1등. 그런데 2등도 정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요 1등짜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식 명칭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길게 불러요.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이런 뜻이고 요 2등짜리는 차순위로 떨어졌지만 혹시 1등이 돈 안 내면 내가 대신 돈 내고 받아갈게요 하면서 대기 순번자의 이름을 올린 사람을 얘기해요. 정식 명칭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돼요. 그러면 2등짜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기 순번에 안 올리면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은 돈 안 내면 대신 받아갈 사람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을 정해놔야 나중에 절차가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찰이라고 해요. 아무도 안 들어와. 유찰. 왜 안 들어올까요? 경매를 해보는데 한 명도 얼씬도 안 해. 왜 안 들어와요? 비싸서 그렇지. 비싸서. 그렇죠? 보통 첫 번째 경매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시세 근처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좀 떨어져야 또 싼 맛이 있어 사람들이 우 몰린다고 해.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건 비싸서. 그래서 다시 하긴 하는데 그때는 이 최저가 있죠? 요것을 어떻게 해요? 저감을 합니다. 낮춰주는 걸 저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해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 그래서 공고부터 다시 한다고. 야 이거 좀 다시 해봐.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다시. 대신 가격을 좀 낮춰주죠. 보통 20%. 서울은 20%인데 뭐 의정부로만 넘어가도 30%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이에요. 서울에서 북부지방법원에서 한 번 유찰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경매할 때는 얼마가 최저가가 돼요? 8억이 되는 거지. 10억에 20%가 2억이니까 마이너스 2억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저감이라고 그래요. 저감.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했는데 사례로 한번 보자고요. 네. 요거 하면 이제 복습이 되요. 자, 요 집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여기 노란 집. 요거 주인은 갑이에요. 그럼 갑은 누구냐? 빚진 사람이지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에요. 집주인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경매를 할 적에는 법원이 요 집은 얼마짜리냐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사가 이 금액을 매겨요. 그럼 이 금액을 매길 때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금액을 매길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는 전문가잖아. 그럼 눈을 딱 감고서 요 금액은 감기만 하면 나와요?
그 물건지 가서 부동산 돌아봐요, 여러분. 부동산 가서 음료수 사들고 가요. 사장님, 요 물건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시세 얼마 정도 가는 것 같아? 물어봐요. 부동산에 물어본다니까요. 음료수 들고 와가지고.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시세는. 그러면 그거 적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물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나 뭐 여러 가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예요. 감정평가 금액을 매기죠. 그 왜 음료수 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 보고서를 써야지만 돈을 몇십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소 사장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 그러면 감정가를 잡는 건 뭐냐면 경매할 적에 최저가를 잡으려는 목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경매라고 11월 19일 날 처음 경매하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가가 최저가예요. 경매는 이게 하는 거 보면 아래가 막혀 있는 겁니다. 아래가 야, 요 금액 이상 써봐 이렇게 하는 거죠. 위가 막혀 있는 건 경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2억 밑으로 써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최소한 2억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한이에요. 최저한.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첫 번째 할 때는 감정가가 그대로 최저가 돼요. 그러면 2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지. 2억부터 되는 거예요. 최소한 2억이란 뜻이에요. 2억도 돼요. 2억 2천, 2억 5천 되겠죠. 2억도 돼. 근데 1억 9천을 쓰면요. 안 돼. 아무도 안 들어왔어. 2억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유찰. 그럼 어떻게 돼요? 저감되죠, 저감. 서울 같은 경우는 20% 저감이니까 2억이었다가 그 2억의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4천 마이너스. 그럼 얼마요? 1억 6천. 그러니까 최저가는 지금 뭐예요? 낮아졌죠? 이유는 뭐예요? 안 들어와서 유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경매할 때는 한 달 정도 있다 합니다. 12월 20일 날 이렇게. 경매는 한 달 단위로 진행돼요. 여기 했어요. 안 됐어요, 낙찰이. 또 한 달 있다가 또 해요. 또 안 됐어요. 한 달 있다가 또 해요. 한 달 간격으로 해요, 경매는. 그랬더니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저가가 얼마예요? 1억 6천. 1억 6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 1억 7천, 갑 1억 8천 썼어요. 그쵸? 썼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2억 3천을 쓰고 막 앉아있어. 응? 2억 3천. 이럴 수 있나요? 위에는 막혀있지 않아요. 위에는요. 터져 있어요. 최소한 1억 6천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2억 3천 썼다. 오케이. 요러면 병이 1등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요때 들어오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요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쓸 거면 요때 들어와서 2억 1천을 쓰거나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온 건데 그때 받아버리지 왜 이때 들어와가지고 2억 3천을 쓰고 있을까? 이 사람은 정신없네. 원래 이 사람은 정신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좀 아쉬워요. 이 금액에는 밖에는 받아갖고 별로 남는 게 없어 보여요. 근데 요 금액을 보죠. 요 금액을 보면 흥분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요. 경쟁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큰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이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욕심나는 물건일 때는 요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2억 100만 원에.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사람들이 다음 주도 나올 예정이에요.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이건 조물주가 프로그램을 해놓은 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심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뭐 어떻게 바꾸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건 조물주의 그런 섭리예요. 그건 꼭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자, 근데 요 사람이 됐든 요 사람이 됐든 여기 없다고 치면 이 사람 1등을 뭐라고 불러요? 최고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양반 이렇게 하죠. 1등짜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요 2등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2등인데 이 사람 이제 의사에 따라서 이거 나중에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이 사람 의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거 돈 안 내면 내가 이 돈 내고 받아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대기 순번자에다가 이름을 올리겠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올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차순위 매수신고인 이렇게 불러요. 안 올리면
없어요, 아무도. 그냥 1등만 결정되고 끝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됐든 돈 걸고 들어와야 되죠. 10%? 10% 보증금? 이 10% 보증금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예요? 아니면 최저가의 10%예요? 그렇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최저가의 10%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들어온다면 1억 8천을 써도 보증금은 얼마? 1,600. 1억 7천을 써도 보증금은 얼마? 1,600 된다는 것이죠. 응? 요걸 이해하셨으면 방금 전에 이해했던 걸 다 이해하신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매 절차에서요.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험에서 10번 이상 나왔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입찰 금액 아닙니다. 입찰가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 떨어지고 하자 있을 때는 불허가. 그렇죠? 근데 대부분 하자 없어요. 허가. 이렇게만 공부하죠 이번에. 근데 불허가 나면 이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불허가 나는 대표적인 게 뭐냐? 불허가 나는 대표적인 경우 감정평가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건 새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송달이 있어요. 송달 이렇게. 송달이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송달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집 배운 아저씨가 가가지고 우편송달이 대표적인데 가가지고 아무 개씩 계세요 해서 나오면 어떻게 우편물이요 하고 도장 받아가잖아. 그거 등기우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달은 누구한테 돼야 되느냐? 경매 절차에 관련해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한테는 송달이 빠짐없이 가야 돼. 빠짐없이. 누구한테 송달 안 했죠? 그럼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허가. 불허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허가 나면 여기까지 잘 왔다가 불허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갑니다. 노란 거 다시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버려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요거. 아까 위에도 보면 노란 거 있었죠? 여기까지 왔다가 유찰돼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다시 돌아가죠? 이것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세매가. 불허가 나서 절차에 하자 있어서 다시 하는 것도 뭐예요? 세매가. 근데 차이점은 유찰돼서 다시 할 때는 가격을 낮춰주지요. 저감이라고 하지요. 낮춰주는 걸. 그런데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할 때는 가격을 저감을 해서 낮춰주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가격을 낮춰주지 않을까요? 1등짜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위에 유찰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었죠? 비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등짜리 있었는데 절차가 좀 그랬어. 이 정도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오케이? 대부분 허가 나요. 그러면 허가 나면 앞으로 전진 돈 내야 된다고 그랬죠? 대금 납부 언제? 언제까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즉시 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달 맞아요. 보통 한 달 줘요. 그런데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내는 거예요. 그걸 대금 지급 기한이라고 하고 시험에서 그렇게 4번 이상 나온 거예요. 기한과 기일은 틀리죠. 기일이 뭐예요? 여기 있었잖아요. 기일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기일은 점점. 기일 그러면 뭐예요? 점 포인트 점. 기한은 뭐예요?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선. 언제부터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거 기한이죠. 기일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대금을 납부할 때 2021년 뭐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오전 10시 이렇게 기일을 정해서 돈을 내도록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전에 돈이 있어도 못 내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딱 되는 순간에 가서 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기한을 정하면 기한 내 언제라도 돈 낼 수 있죠. 언제든지 돈이 만들어진 날 돈 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요 시점이 안 되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바꾼 거예요. 시험에서는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대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일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 납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바로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죠. 네, 다 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근데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도. 그 다음에 돈 안 내는 사람이 또 있겠죠. 돈 안 내는 사람. 누가 돈을 안 낼까요? 돈 안 내는 사람. 돈 안 내는 사람. 이제 뭐 넘길 일이 없으니까 내려놨어요 이제. 돈 안 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돈 안 낼까? 돈이 없는 사람. 첫 번째.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경매에 들어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경매에서는 대출 받아서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되게 많았다고요. 대출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나오면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산을 날린 사람도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납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는. 또 누가 돈을 안 낼까요? 오늘 공부했는데. 또 누가 돈을 안 낼까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금이 5억짜리인데 그걸 모르고 정상적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던 사람. 잘 받았다고 막 환호성을 질렀는데 나중에 법무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물어줄 돈이 5억이 더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그거 잔금 내는 순간에 손해가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안 내죠. 돈 안 내는 게 손해를 조금 보는 거죠? 그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할 수밖에 없죠. 새로 다시. 이건 새매각이라고 안 하고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다시 하는 걸. 아까 유찰돼 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때 새로 하는 것은 진짜 새매각. 절차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되돌아가서 또 하는 것도 뭐요? 새매각. 돈 안 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재매각이라고 불러요. 용어가 틀리죠. 그래서 용어 구별해 두시고 재매각이 되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대금 납부 안 한 요 사람, 그래서 재매각이 열리면 대금 납부 안 했던 사람은 불이익을 좀 당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걸었던 보증금 있죠? 10% 걸었던 거 어떻게 돼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몰수. 그쵸? 이거 걸었는데 우리가 계약했다가 잔금 안 치르고 그러면 계약금 받아먹은 뭐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그거 챙겨버리죠? 똑같이. 몰수. 또 한 가지 불이익은 뭐냐? 그러면 재경매 절차로 넘어가서 다시 할 때 다시 열리잖아요. 그 경매에서만큼은 대금 납부 안 하고 도망갔던 사람은 여기 다시 입찰 들어올 수가 없다. 다시 또 입찰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 완전히 막 자기가 돈 안 내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입찰 들어와서 또 다시 들어온다고 하고 말이 안 되죠. 경매 절차를 흐트리는 거예요. 흐트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 절차에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가려면 딴 거 들어가요. 딴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오늘 3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는 공부했어요. 아셔야 될 내용 중에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 주로. 네. 그래서 일단 한 고비를 다 넘기셨는데 나중에 공부하실 때 뭐 동영상이나 들으실 때 반복해서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늘 수업이에요. 반복해서 많이 들으셔야 나중에 실제 이제 문제 풀거나 그럴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도 전 과정을 갖다가 똑같은 강도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진도 과정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 할애를 많이 해서 많이 듣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